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국내 전업카드사들의 연체율이 전년보다 0.42%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 판매와 카드 대출 채권 연체율이 크게 오른 결과인데 올해도 대규모 신용 사면 등의 영향으로 카드사들의 건정성 관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난주 홍콩 H지수 ELS 관련 자율배상 기준안 발표 이후 아직 명확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내부 검토만 하고 있는 시중은행들과 자율배상을 압박하고 있는 당국 사이에 기싸움이 팽팽하고 있습니다. 홍콩 ELS 관련 진행 상황과 난관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잇따라 중저가 스마트폰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가의 프리미엄 폰보다 중저가 수요가 많은 동남아 시장에 특히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 삼성전자도 갤럭시 A15를 앞세워 중저가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통화 정책이 이번 주 변곡점을 맞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미국 엔비디아의 AI 개발자 회의가 열리는데 여러 대형 재료가 있는 빅워크인 만큼 이번 주 증시 높은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지난해 국내 전업카드사들의 연체율이 전년보다 0.42%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 판매와 카드 대출 채권 연체율이 크게 오른 결과인데 올해도 대규모 신용 사면 등의 영향으로 카드사들의 건정성 관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과 비슷했지만 연체율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2조 5,828억 원으로 전년보다 0.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카드 사용액은 전년보다 늘었지만 대손 비용과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늘면서 되레 순이익은 줄었습니다. 문제는 카드사 연체율이 1년 사이 0.42%포인트나 상승하면서 전년에 이어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전년도 연체율 상승폭이 0.15%포인트였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엔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한 셈입니다. 카드 채권 연체율은 1.73%로 전년보다 0.35%포인트 올랐습니다. 카드 채권 중 신용 판매 채권 연체율은 0.86%로 전년 말보다 0.21%포인트 상승했고 카드 대출 채권 연체율은 3.67%로 전년 대비 0.6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1.14%로 전년 대비 0.29%포인트 늘었습니다. 다만 모든 카드사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109.9%를 기록하면서 100%로 웃돌아 전년 대비 손실 흡수 능력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카드사 연체율이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우려스럽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신용사면을 받은 자영업자 등 약 300만 명 가운데 무려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실 차주들이 신용사면을 받으면서 카드론과 같은 급전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연체가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는 우려입니다. 과거에 또 이런 신용사면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도덕적 해이까지 맞물리면서 연체가 상승 속도가 빨라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손실 흡수 능력은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 흡수 능력을 재고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지난주 홍콩 H지수 ELS 관련 자율 배상 기준안을 발표한 이후 이 현장과 투자자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내부 검토만 하고 있는 시중은행들과 자율 배상을 압박하고 있는 당국 사이에 이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홍콩 ELS 관련 진행 상황과 난관이 무엇인지 이현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관련해서 이 자율 배상과 관련해 발표를 한 지가 일주일이 딱 지났습니다. 이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향해 이 ELS 기준안을 근거로 좀 자율배상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당국의 홍콩 ELS 관련 기조는 명확한데요.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으로 판매사들의 자율배상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자율배상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은행 내부적 입장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행사 참석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에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만든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자는 기준안에 대해서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명확하게 언급을 했었고요.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은 배임에 대해 좀 더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배임과 관련한 여러 법률 업무를 해왔지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또 최대 수조 원에 이르는 배상 규모로 흔들릴 수 있는 은행 건전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 대해서 분석해봤지만 자기자본 비율, BIS 등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면서 우려에 대해서 일축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원장과 그리고 시중은행장들의 회동을 갖습니다. 금감원의 홍콩 ELS 기준안 발표 후에 첫 회동이라서 더욱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원래 정례적인 회의지만 홍콩 ELS 배상안이 주요 안건인 만큼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중요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금융감독원이 ELS 이 자율배상 관련해서 기준안을 발표를 했는데 은행권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홍콩 ELS 관련된 판매 은행들은 명확한 공식 입장 없이 내부 검토 중인데요. 현재 은행권 분위기는 폭풍 전야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문인 이사회와 주주총회 개최가 남아 있는데 은행 내부적으로는 현재 TF를 꾸리고 법적 절차적인 검토와 기준안 근거를 한 배상 규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각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당장 오는 20일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21일 KB국민, 신한, 또 22일 우리, 그리고 29일 SC제일은행이 각각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융권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자율배상 여부가 바로 결정나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는데 먼저 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공식 판단 없이 자체적인 자율배상을 먼저 진행했을 경우에 배임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행권을 보면은 외국인 주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배상 규모도 발목을 잡는 상황인데요.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사 은행은 최소 수천억, 많게는 수조 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상금 지급으로 인한 수익 감소가 배당 여력 축소로 이어지는 상황을 주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 판매사 은행이 공식적으로는 이 배상 규모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좀 예상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일단 판매 규모가 큰 은행일수록 이런 부담이 큰데요. 배상 규모는 판매액과 비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ELS의 전체 판매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KB국민은행은 8조가 넘고 하나은행은 2조 700억, 그리고 신한은행은 2조 3,600억, NH농협은행은 2조 600억, SC제일은행은 1조 2,400억, 그리고 우리은행은 400억 원 정도 ELS 판매 규모가 집계가 됩니다. 당국이 발표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해서 각 증권사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과연 배상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 보고서 중 하나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종 배상 비율을 한 30에서 40% 내외로 잡았을 때 KB국민이 최대 9천억 원, 신한이 3천억 원, 그리고 하나 2천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결국 이 확정되는 배상 비율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 기준안에 따르면 최소 0에서 최대는 100%까지 이 비율 적용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어떻게 없을까요? 네, 실제 보면은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부분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예. 금융당국이 발표한 기준안을 좀 뜯어보면은 사실상 해석의 여지가 커서 모호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 배상 비율 부분만 보면은 적합성 원칙 그리고 설명 의무 위반 그리고 부당 권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를 위반했는지에 따라서 최대 20%포인트까지 배상 비율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 반면 일부 항목은 투자자와 판매사 간의 의견 차이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ELS 가입 횟수 그리고 뭐 투자 규모 나이 이런 부분은 정량적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설명 의무 위반 그리고 부당 권유 행위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와 판매사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비슷한 상황이어도 판매사가 정한 배상 기준안에 따라 배상 규모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추가적 분쟁의 여지가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고요. 이런 우려 때문에 판매 금융권에서 섣불리 배상 규모를 발표하지 않는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투자자 역시 또 당국이 발표한 기준안에 근거했을 경우에 배상 비율이 너무 작다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 확실한 입증 자료가 없다면 금융사, 판매사와의 소송전으로 간다 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법조계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은행이 당국의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 자율 배상을 제때 진행을 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미 이제 현장에서는 이 불안전 판매에 대한 법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 배상 여부를 먼저 결정한다면 배임 이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 진행하는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배상을 진행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일단 금감원은 금융회사별 대표 사례를 몇 사례를 뽑아서 다음 달 당장 개최될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부 조정 내용에 대해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수락한다면 최종 조정이 성립이 됩니다. 이는 DLF나 라임 사태와 유사한 방식인데요. 금융회사별로 대표 사례를 뽑고 그 사례가 분조위를 통해서 확정될 경우에는 같은 회사에 있는 다른 내용의 민원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 제기는 존재합니다. 홍콩 ELS 계좌만 40만 개에 달하기 때문에 대표 사례 일부만 가지고 배상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연아 기자와 홍콩 ELS 관련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잇따라 중저가 스마트폰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가의 프리미엄 폰보다는 중저가 수요가 많은 동남아 시장에 특히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도 갤럭시 A15를 앞세워 중저가 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A15 LTE를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가격은 31만 원대로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특히 가장 하위 모델 시리즈인 갤럭시 A1 중에선 처음으로 삼성페이가 지원됩니다. 또 6.5인치 대화면과 5천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 5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등 성능은 높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40만 원대 중저가 폰인 갤럭시 A25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통신비 완화 정책 기조에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글로벌 제조사들이 중저가 스마트폰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기 때문. 샤오미는 오는 21일 국내에 새로운 보급형 스마트폰인 레드미 노트 13 프로와 노트 13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국내 출고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외 출시가인 20만 원에서 40만 원대 수준으로 출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애플도 2년 주기로 내놓던 중저가 라인인 아이폰 SE4를 이르면 올해 안에 출시할 전망입니다. 지난 1월 기준 동남아 시장에선 726만 대의 스마트폰이 판매됐습니다.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중 삼성전자가 150만 대를 판매하며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샤오미, 트랜션, 오포 등 중국 제조사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에 글로벌 출시된 갤럭시 A14 시리즈는 동남아 시장에서 플래그십 모델보다 판매량이 많았고, 최근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갤럭시 A35와 A55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보급형 스마트폰에 대한 선호가 높은 동남아 시장에서 삼성과 중국 업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고물가 상황에서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던 카드사의 교육비 매출이 최근 들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C카드는 지난 2월 교육 분야 매출이 1년 전보다 무려 24%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비의 경우 가계가 어려워도 쉽게 줄이지 못하는 소비 항목인데 치솟는 물가에 가계가 교육비마저 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 분야 연 매출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1년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해 코로나19로 주춤했던 4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특히 예체능 학원과 보습 학원, 외국어 학원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2월 전체 매출도 1년 전보다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교육 분야 외에도 스포츠와 펫, 식당 등 주요 분야 매출이 전년 같은 달 대비 10% 이상씩 감소했습니다. BC카드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가계 소비 심리 위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통화 정책이 이번 주 변곡점을 맞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미국 엔비디아의 AI 개발자 회의 GTC 2024가 열리는데요. 여러 대형 재료가 있는 빅위크인 만큼 이번 주 증시 높은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3월 회의가 열립니다. 시장은 5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금리 인하 시점으로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점도표 결과에 쏠립니다.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이 유지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과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후퇴시켰습니다. 앞서 연준은 금리 인하 전제 조건으로 물가 안정을 꼽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연방기금금리 중간값이 연 4.75%에서 5%대로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연준이 올해 두 차례 인하를 예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한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앞둔 일본의 통화 방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9일 열리는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일본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0.1%인 단기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TC 개발자 컨퍼런스가 18일에서 21일 열립니다. 엔비디아가 주도한 AI 투자 열풍이 뉴욕 증시를 넘어 다시 한번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 촉매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상상인증권은 오늘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1만 원으로 높여 잡으며 엔비디아 수주로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서울 지역 9억 원 이하 아파트 매매와 전세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의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금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조금씩 녹이는 모습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 2월 이후 지금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9억 원 이하 아파트 계약 건수는 1,56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2,762건 중 약 57%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서울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1,038건, 올해 1월 1,430건, 2월 이후 1,567건 거래됐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가구에게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을 최소 1.6%대인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수요자들의 주목을 끄는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됩니다. 금리가 주요한 변수인 지금 시장에
신생아 특례대출 같이 낮은 금리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증가하고 거래도 증가하는 모습, 수요자들로 하여금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감이 줄어든 상황도.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임차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아파트 거래 비중도 늘었습니다. 지난 14일까지 신고된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8,531건 가운데 임차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거래는 4,702건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임차 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 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4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앞으로도 일정 부분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제주항공이 지난해 말까지 국제선 항공편으로 실어 나른 승객은 총 4,49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5년 출범한 제주항공은 2009년 3월 20일 인천에서 오사카 노선을 시작으로 국제선 운항에 나섰고 오는 20일 국제선 취항 15주년을 맞았습니다. 국제선 승객은 2009년 15만 명에서 매년 늘어 2019년엔 최고치인 836만 명을 기록한 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쪼그라들었다가 지난해 다시 736만 명으로 회복했습니다. 제주항공은 2009년 국제선 취항이 항공여행 대중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4년에서 2008년 국적항공사의 전체 국제선 수송객 수 연평균 성장률은 5.6% 수준이었지만 제주항공의 국제선 취항 이후 코로나 이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0.6%로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항공은 현재 일본, 중국, 대양주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39개 도시 54개 노선을 운항 중입니다. 인플루언서 박람회 서울콘에 참석한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SNS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전 세계 구독자에게 전파했는데요. 행사에 참여한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구독자들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서울의 콘텐츠는 뷰티와 패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3일간 서울 동대문 DDP에선 58개국의 인플루언서와 10만여 명의 방문객이 참여한 인플루언서 박람회 2023 서울콘이 열렸습니다. 국내 인플루언서들의 눈으로 조명한 서울콘의 콘텐츠들은 각자의 SNS를 타고 전 세계 구독자들에게 닿았는데요. 행사를 주최한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콘에 참여한 인플루언서의 SNS 게시물들이 조회수 4억 3천만 뷰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콘에서는 개최 기간 동안 K-팝 카운트다운 공연, K-팝 랜덤 플레이 댄스, 패션 전시 등 28개의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이 해당 행사에 참여한 해외 인플루언서 1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은 서울에서 가장 소개하고 싶은 콘텐츠로 뷰티와 패션을 꼽았습니다. 서울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도 뷰티와 패션으로 같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런 뷰티에 대해 패션에 대해도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한국 옷 브랜드 아니면 뷰티 브랜드 되게 많이 보여줬고 팔로우분한 분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약간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고 아니면 한국 옷, 한국 뷰티 브랜드 더 알고 싶어 했어요. 설문조사 항목 중에서 서울 방문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으로 쇼핑과 음식을 꼽아 뷰티, 패션뿐 아니라 K푸드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는 인플루언서들의 긍정적 호응에 힘입어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 자료로 활용해 서울콘을 세계 최대의 산업 박람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팬덤을 확장해 서울콘을 세계 콘텐츠의 성지로 만들고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비쳤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해란입니다. 태광그룹 일주세화학원은 이재현 이사장이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캠페인은 마약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전개하는 릴레이 캠페인입니다. 출구 없는 미로를 형상화한 대표 이미지와 함께 찍은 인증사진을 공개한 뒤 후속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이사장은 세화여고 학생들과 함께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재현 이사장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현 이사장은 캠페인 다음 주자로 세화예술문화재단 서혜옥 이사장을 지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민생경제점검회를 주재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 기아가 정부 학계와 손잡고 전기차 안전을 높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현대차는 소방청, 자동차 공학회 등과 협력해 전기차 화재의 빠른 감지와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내일 주주총회를 앞둔 고려아연이 정관 개정 안건과 배당금 축소를 둘러싸고 대주주 영풍과 표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고려아연 지분 7.69%를 들고 있는 2대 주주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10년간 표류해온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시티 부지 개발에 본격 착수합니다. 롯데는 2028년을 목표로 쇼핑과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을 포함한 미래형 복합 쇼핑몰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